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 그건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 집에 버리듯이 엄마 놓고 가놓고는 여기는 왜 왔어? 버리긴 누가 버려? 너는 생활비 한 달 안 줬다고 어머니한테 이래?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던가? 모시기는 싫고 막상 돈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고.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모시던가? 엄마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나마나 다 새언니한테 시키고 큰 소리 쳤겠지. 너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결국엔 돈 때문에 어머니 쫓아낸 거 아니야?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버린 걸 무슨 수로 막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빠는 돈도 많이 벌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너희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는 거 너무 지겹다. 혹시 저랑 애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거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집 있으니까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정 누구에게든 의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하마.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아들과 딸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야기 속 주인공은 81세 우광숙 씨입니다. 만약 우 씨가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혼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안다면 이렇게 부모를 서로에게 버리기 위해서 싸우진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 씨 앞에서는 말이죠. 우 씨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났으니 혼란한 시대가 우 씨를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어렵게 살았던 때이지만 우 씨는 어릴 적 두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을 때에도 서로 가진 것 없는 무일푼이었죠. 그 와중에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가난한 우 씨는 둘을 키우는 것도 힘에 부쳤지만 그 당시의 남들은 6남매, 8남매 낳고 기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노동을 했고 우 씨도 남의 집 집안일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두 자식들은 끝까지 교육시켜야 된다는 사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우 씨는 하루에 한 끼를 먹을지언정 자식들 공부할 책값을 아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우 씨는 둘이 벌던 걸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일만 하며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도 늙어서 벌써 대학생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운 보람은 있었습니다. 우 씨의 바람처럼 부모와는 다르게 우 씨의 아들, 딸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며 둘 다 상경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며 퇴직했습니다. 사위 또한 공무원이었죠. 이제 50대인 자식 둘 모두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먹고 살기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씨는 서울과 2시간 반 떨어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수입이 없으니 나라에서 주는 연금 조금으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80세 넘어 가진 건 시골에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 씨가 위험에 걸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들려오는 말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랄 법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한 것이어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자고 있는데 안 깨네. 아니,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내가 와서 챙기긴 하는데 나도 월수금은 일이 있어서 매일 오긴 힘들어. 그래도 자식들이 좀 들여다보고는 해. 지금 너희 엄마 80이 넘었는데 큰 병은 없어도 이곳저곳 아플 나이잖아. 거리가 멀어도 그렇지. 그럼 엄마 이대로 혼자 두게? 누구든 좀 엄마 돌봐줘야지. 자식이 둘인데 말이야. 그래, 둘이 잘 상의해봐. 엄마 일어나시면 전화하라고 할게. 우 씨가 감았던 눈을 다시 떴습니다. 어머 언니, 일어났어? 옆집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 미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 딸내미 전화 왔길래 내가 받았어. 몸 좀 괜찮아? 자고 나니까 괜찮네. 움직일만 해. 집에서 내가 죽 좀 가져왔는데. 그거 이따가 데워 먹어. 뭘 죽을 가지고 와.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흰죽이야. 나 지금 나가봐야 해서 차려주진 못하는데 괜찮겠어? 무슨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입맛도 없어. 이따가 먹을게. 고마워. 고맙긴. 입맛 없으면 한숨 더 자던가 해. 그래, 바쁘다며. 얼른 가봐. 미자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며 서로 살뜰하게 챙기는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나이는 우 씨보다 훨씬 어려도 우 씨와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웠습니다. 우 씨는 한숨 더 자고 일어나서 미자가 놓고 간 죽을 데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파? 이제 갈 때가 됐나 보지. 딸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밥이나 그런 건 어쩌고 있어? 미자가 챙겨주고 갔으니까 걱정 말어. 안 그래도 통화했어. 근데 뭐 매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던데. 매일 챙길 필요가 뭐 있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약 먹으니까 괜찮아.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챙길 필요 없어. 뭘 챙길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도 허리 다쳐서 한참 누워 있었잖아. 그러면 옆집한테도 민폐잖아.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딸. 아까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언제까지 엄마를 거기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오빠가 엄마 모시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를? 다음 주쯤에 데리러 간대. 우리도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계획은 없긴 한데 누구든 엄마 돌봐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돌봐줄 필요 없대도 그러네. 그러면 자꾸 아프질 말던가. 아무튼 다음 주로 알고 있어, 엄마. 자세한 건 내가 오빠랑 상의해 볼 테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낮에 미자와의 전화통화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미자에게 했더니 미자는 잘 됐다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챙기는 거 좋은데 그러다 언니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게? 자식들이 아픈 부모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잘 된 거야, 언니? 나는 걱정스러워. 잘하는 일인가 싶다. 나는 언니가 부럽네. 우리 딸은 나 데리고 살라고 하면 뒤집어질 거야. 싫어서. 그리고 뭐, 가서 지내보고 불편하면 다시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미자의 말을 듣고 우 씨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산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빼곤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로 간다는 것은 우 씨에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혼자 있는 아픈 엄마가 신경이 쓰인다는데 고집을 피워가며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만 보더라도 남들은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난리라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년엔 자식 곁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우 씨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크게 편찮으신 데는 없죠? 없어. 너희들이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 서울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우 씨가 살던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네에 도착했을 때도 그 기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죠. 오셨어요, 어머니. 현관에 서서 우 씨를 맞이하는 며느리. 우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받아주는 행동과는 다르게 표정은 경직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손녀 둘 중 첫째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아들네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손녀는 우 씨가 집에 온 상황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살갑던 어릴 적과는 다르게 커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할머니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그런 손녀도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가움을 표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첫째 손녀가 쓰던 방문을 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녀가 쓰던 침대와 이불, 책상을 비롯해서 자잘한 물건들까지 쓰던 그대로 있는 방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집에 들른다던 첫째 손녀의 방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대학생인 둘째 손녀도 낮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며느리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안 먹니? 밥 공기가 하나뿐이길래 우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며느리와는 종일 같은 집에 있지만 단둘이 식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먹겠다며 늘 우 씨의 밥을 따로 챙겼습니다. 우 씨는 이런 상황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졸지의 시어머니 밥 새끼를 챙겨야 하는 며느리도 무척 힘들겠지만 받아먹는 사람도 못지않게 불편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반찬 2-3가지에 먹고 말았는데 며느리 집에서 냉장고를 뒤져서 챙겨 먹는 것도 불편했죠. 나는 김치랑 나물 한 가지만 있어도 먹으니까 너무 차릴 것 없어. 이런 말을 한다고 며느리가 편해지진 않겠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진 않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첫째 손녀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 씨가 왔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지 자신의 방을 쓰는 우 씨 때문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 동생이랑 자야지. 이 침대에서 어떻게 둘이 자? 어차피 주말뿐이잖아. 아님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지.
내가 바닥에서 자마. 너는 네 침대에서 자. 할미는 거실에서 자도 되고. 오 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졸지에 손녀딸 방을 뺏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문제가 생겼죠. 큰딸 왔다고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온통 고기가 가득한 밥상에 오 씨의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이가 좋지 않아 육고기는 잘 먹지 못하는 오 씨가 조용히 나물만 집어먹고 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김치만 드세요? 아니야, 다 먹고 있어. 갈비도 좀 드시지. 아, 이가 안 좋다고 그랬나? 괜찮어. 잘 먹고 있어. 당신은 좀 노인네가 어떻게 갈비를 뜯으라고? 말씀 안 하셔서 몰랐지. 그동안엔 생선을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오 씨의 치아가 좋지 않다는 걸 며느리가 알 턱이 없었죠. 아들의 괜한 핀잔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음식 차리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왜 그러니? 하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친 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늙은이가 그곳에 앉아 있어봤자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니 소화도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두통까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녁에 먹은 밥이 심하게 얹힌 오 씨는 다음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주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아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오 씨를 차에 태우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애미랑 어디 간다 그러지 않았어? 네, 뭐 어쩔 수 없죠. 둘이 나들이를 다녀온다던 아들 내외가 자신 때문에 일정이 취소한 듯하자 오 씨는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치 보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채에서 병원에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애초에 아들네에 있지 않았다면 아플 일도 없었고 딱히 다른 아픈 곳도 없었으니 마음 편히 자신의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말을 꺼내보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방에 있는 오 씨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녀가 집에 없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모실 거면 당신이 시골 가서 어머니 댁에서 모셔. 그럼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질 말던가. 내가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이야? 나는 뭐 집에서 놀아.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내가 곱게 어머니 모실 수가 있겠어? 그냥 밥 세끼만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가서 밥 세끼 챙겨드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오 씨가 듣든 안 듣든 아랑곳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 씨는 숨소리까지 죽인 채로 방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생각하고 평생 함께 산 마누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잠깐 계시다가 간다며? 아가씨네로 가신다며? 아, 그래서 얘기 중이라고 했잖아. 그 조금을 못 기다려? 기다리라고 한 지가 며칠째야. 아가씨가 싫다 그러지? 그러면 계속 이대로 살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 돌봐드리던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할게. 나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긴? 앞으로도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있어봐. 말이면 단 줄 알아? 바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 씨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얇은 이불 하나로 가려질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앉아서 생각에 빠졌던 우 씨가 아들과 얘기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때마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효선이네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어째서 싸웠는지는 우 씨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다 들었기 때문이죠.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 있어 우 씨는 이런저런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골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말이죠. 차라리 딸네 집에 가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 씨는 딸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남들은 아들보다 딸 집이 더 편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는 남인 며느리가 있듯이 딸의 집에는 사위가 있었으니 말이죠. 낮에는 딸과 함께 있으니 며느리와 있을 때보다는 낫긴 하지만 저녁에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마찬가지로 눈치가 보였습니다. 사위도 불편한지 퇴근 후에는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의 눈치를 보는 건 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녀딸은 나가서 살고 있었고 딸도 일은 안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낮 동안엔 우 씨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딸이나 사위와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기 때문에 별탈 없이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오빠가 생활비랑 병원비 같은 거 다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고 돈을 안 줬어. 알다시피 애아빠 혼자 벌기도 하고 이제 애아빠는 퇴직할 때도 됐고 상황이 좀 그러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우 씨를 딸이 돌보는 대가로 아들이 돈을 주기로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니 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엄마 시골에 있는 집 아직 안 내놨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뒤에 있는 밥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요즘엔 그런 시골집들 인터넷으로도 잘 팔리고 그런데 그거 팔아서 우리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되면 차라리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마. 사실 이것이 우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떠돌기보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던 우 씨도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보고 싶던 자식들 얼굴도 볼 만큼 봤고 자식들이 자신을 데리고 사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땅을 밟고 살아온 우 씨에게 아파트는 새장처럼 갑갑했습니다. 이쯤 되니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아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우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엄마 데리고 오지도 않았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엄마 더 나이 들면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하잖아. 그게 싫으면 차라리 다시 오빠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 그 집에 있다가 결국 너희 집으로 온 거잖니. 아님 내 말대로 해. 집 팔고 그거 놔줘. 어차피 다시 올라오더라도 우리 집으로 오게 될 텐데 다른 선택이 없잖아. 그냥 내가 돌아가면 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 또 아프면? 그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갈게. 딸은 우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그런 딸이 답답한 것은 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란해서 잠도 안 오는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자니 모두 잠든 늦은 밤 식탁에 앉아 나누는 딸과 사위의 말소리가 들렸죠. 달라고 해봤어? 오빠한테? 해봤지. 다음 달에 주겠다는데? 줄 것 같지가 않아.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런데? 장모님만 우리한테 떠맡기고 손 뗀 거 아냐? 약속 안 지킬 거면 다시 모시고 가라 그래. 새언니가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래잖아. 누군 편에서 지내는 줄 아나? 그래도 장남이면 책임져야 할 게 있는 거잖아. 아니면 집 얘기는 장모님한테 여쭤봤고? 그랬지. 근데 집은 팔기 싫으시다고 차라리 다시 내려가신다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차라리. 장모님도 집이 좋으시다면 굳이 우리가 무리해가면서 모시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자꾸 아프다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엄마 안 챙기냐고 전화 오고. 그러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서울에 있는 요양원. 우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이러다가는 이곳에 있다가는 강제로 요양원에라도 입원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정하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우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파트에 갇혀서 자식들 눈치 보고 살다가 병에 걸려서 수발들게 하고 서로 괴롭게 만들며 인생을 끝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주말인 다음 날 오후에 딸과 사위가 외출했을 때 우씨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 시간표를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우선 가야 할 텐데 서울의 버스는 시골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복잡했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는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버스를 타고 버스기사에게 물어내린 뒤에 또다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우여곡절 끝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먼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도 헤매는 바람에 이미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너무 고돼서 이대로 쓰러지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참을 지났는데 표지판을 보아도 익숙한 지명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탄 지 2시간은 넘었으니 이제는 아는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서 정류장 몇 군데에 섰는데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러다 종점처럼 보이는 곳에 섰는데 영 낯선 곳이었죠. 버스기사에게 물었더니 들리는 대답에 우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버스 잘못 타셨네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전화는 없었죠. 엉뚱한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나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길을 잃었다고 딸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을 하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 미자야,
오 씨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미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한참 말이 없던 미자가 금방 데리러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걸린다는 말에 터미널 의자에 앉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오 씨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자세한 일은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 밤에 짐가방 싸들고 헤매고 있는 걸 보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짐작이 갔겠죠. 오 씨도 조용히 창밖만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미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 나도 딸이랑 싸우고 유산이고 뭐고 다 쓰고 죽자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언니는 집은 있으니까 그걸로 나라에서 연금 받으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뭐 집담보로 돈 좀 대출 받아서 살아도 되고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어. 꼭 자식한테 의탁하지 않아도 된단 소리야. 자식이 기쁘게 부양해주면 좋겠지만 요즘은 또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중에 요양원에 갈 돈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놀러도 다니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 집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삼시세끼 안 굶고 살 수 있잖아. 가만히 듣고 보니 애초에 서울에 갈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더 아프면 요양원에 가면 되고 그게 자식 눈치 보며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는 더 사람 사는 것 같을 테죠.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나이 들고 필요 없어진 부모를 서로 부양하기 싫어 미루는 것을 보니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우 씨의 속을 읽었는지 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태 자식만 키우다가 세월 다 갔잖아. 이제는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 10년 정도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언니도 언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면 자식들한테 서운할 것도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도 마음이 쓰였는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 씨를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 자식들보다 나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집도 반가웠습니다. 이불 위에 고된 몸을 눕히니 그제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집에 왔어. 집, 무슨 집? 무슨 집이긴. 내 집이지. 혼자서 어떻게 갔어? 버스 타고 왔어. 엄마 너무 피곤하다. 이만 자야겠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잖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들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그대로야. 여기서 살 거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란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친 몸은 눈 감는 순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과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정신이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들이 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 그건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 집에 버리듯이 엄마 놓고 가놓고는 여기는 왜 왔어? 버리긴 누가 버려?
너는 생활비 한 달 안 줬다고 어머니한테 이래?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던가? 모시기는 싫고 막상 돈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고.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모시던가? 엄마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나마나 다 새언니한테 시키고 큰 소리 쳤겠지. 너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결국엔 돈 때문에 어머니 쫓아낸 거 아니야?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버린 걸 무슨 수로 막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빠는 돈도 많이 벌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둘의 대화를 듣다 보니 오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 씨를 구태여 쫓아와서는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 남매가 괘씸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니까 모시라고 한 적도 없고 오 씨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상의해서 모시겠다고 서울로 끌고 가더니 결국 서로 미루다가 오 씨 혼자 집에 돌아오게 만든 자식들이었습니다. 너희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는 거 너무 지겹다. 혹시 저랑 애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거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집 있으니까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정 누구에게든 의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하마. 그러자 딸이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딸 부부였기 때문이죠. 나는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집 팔아서 그 돈 주면서 나 좀 돌봐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다. 그냥 마음 편히 나 살던 곳에서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지내다 가고 싶어. 그뿐이다. 너희 둘 다 나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거잖냐.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히 힘들지. 모르지 않는다. 너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늙은 부모 부양하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다는 말이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딸과 아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서 나가봐라. 지금은 너희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의무감에 나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엄마, 그래. 내가 너희 엄만 건 알긴 아는구나. 어쨌든 잘 지내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고는 아들, 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은 당황했는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 모습을 오 씨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마 오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자의 말대로 이제는 자식들에게 신경을 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오히려 답답했던 속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아들, 딸 얼굴 봤으니 됐습니다. 이제 그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어.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어.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했잖니? 그러면 너희도 마음만 받으면 안 돼?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엄마까지 그렇게 해야 해?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근데 너는 시부모 효도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나 했니? 거봐. 엄마 지금 내가 병원에서 돈 안 줬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래? 그래, 솔직히 서운해.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잖니? 그리고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엄마한테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속 좁다 그래, 엄마. 내리사랑이라는 말 몰라? 남들은 자식들에게 못 퍼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부모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도 자식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각오 돼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는 그깟 용돈 10만 원, 2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이랑 등지기라도 하게? 딸과 쓰디쓴 말을 주고받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유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딸은 43세 임수정입니다. 유 씨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목숨처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보다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애면글면 키운 딸을 자신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죠. 하지만 딸이 말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최근에 들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디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아래서 위로 물이 거슬러 흐르지는 않죠.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돈 또한 위에서 아래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적어도 유 씨와 유 씨의 딸 수정 사이에는 그런 듯 했습니다. 왔니? 오느라 고생했어.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지. 맛있겠다. 배고파 죽겠어. 김서방도 오느라 고생했어. 네, 잘 지내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유 씨. 설에 보고 처음 보는 것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늘 방문한다는 연락에 일찍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푸짐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 넓게 핀 밥상에 앉아 정답게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와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 있으니 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았죠. 그런데 어버이날인데 사돈네도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가 여기만 오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아니, 시부모님 여행 가셨어. 아, 그래? 늘 두 분이서 여행도 잘 다니시고 참 좋으시겠다. 특별한 날이면 사돈 내외가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니 유 씨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사돈처럼 살았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자신을 찾아오는 자식과 손주들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밥 먹다 말고 흰 봉투를 내미는 사위. 뭘 이런 걸 다 줘? 어버이날이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으며 유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도 안방에 들어가서 봉투를 3개 꺼내왔습니다. 하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를 위한 용돈이었고 또 하나는 둘째 손녀를 위한 봉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한 용돈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는 거야? 그래. 이번에 지연이 중학교 입학했잖아. 애 학용품도 좀 사주고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물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해. 이미 입학할 때 한 차례 용돈을 준 적이 있었지만 또 그 핑계로 받은 용돈을 다시 돌려주는 유 씨.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와서 용돈도 주니 너무 고맙고 기쁘지만 한편으론 딸이 안쓰럽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절대 자식들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용돈을 받으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유 씨였습니다. 봉투 3개를 챙겨주니 결과적으론 유 씨가 받은 용돈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해야 했죠. 하지만 유 씨에겐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유 씨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물론 그건 유 씨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70 먹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더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좋아하는 딸을 보니 유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일이라 딸이 오지는 않았고 대신 전화가 왔죠. 엄마, 요즘 좀 지갑 사정이 안 좋네. 이제 용돈 10만 원만 줘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전화했지. 딸의 말을 듣고 유 씨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용돈 때문에 딸이 부담을 갖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왜 서운해? 아예 보내지 말어. 마음만 받을게. 정말 그래도 생일인데. 에이, 아니야.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바쁘면 그것도 됐어. 그냥 이렇게 생일날 전화 한 통 해줘도 좋아, 엄마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보내지 말어. 용돈 같은 거 이제 주지 마. 용돈이라는 게 살림의 보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주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되면 쓰니? 알았어, 그럼. 정말 안 줘도 되지? 마음만 바뀌다? 그래. 진짜야. 정말 안 서운하니까 그런 생각 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용돈은 못 줘도 내 맘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우리 딸 마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에게서는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준다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간다며? 우리 아들이 효도 여행인지 효도 관광인지 그거 보내준다고. 좋겠다. 용돈은 받아봤어도 자식들이 보내주는 여행은 못 가봤네. 용돈 대신에 여행 보내달라고 해봐. 그래도 언니는 자식들이 엄청 잘 챙기잖아. 그렇긴 하지. 계모임 친구들을 만나니 여느 때처럼 자식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
누구는 용돈을 얼마 받았다. 뭘 사줬다. 노인들이 모이면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유 씨가 조용히 있자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번 생일에 뭐 받았어? 받긴 뭘 받아. 나는 딸내미가 용돈 준다길래 주지 말라 그랬어. 유 씨가 여상스럽게 대꾸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유 씨가 이해되지 않는 듯 했죠. 자식 돈 받아서 뭐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경기? 뭐 용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1년에 무슨 날이 좀 많어? 명절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양쪽 부모 모두 챙기려면 애들 등골 휘어. 그래? 그러면 언니네 딸내미는 시집에도 용돈 안 준대? 그건 모르지.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건 자신이었으니 사돈네에게 주는 용돈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굳이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애들 힘들까봐 내가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 왜 마음 가는데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 언니도 그러잖아. 손주들 오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지. 그게 뭐 큰 보탬이 되라고 주나?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걸 왜 안 받아? 부모 자식 간에 크진 않아도 주는 즐거움도 있고 받는 즐거움도 있는 거지. 언니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진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주면 꼭 받아.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 꼭 돈을 줘야 사랑하는 거니? 자식 마음 확인하자고 힘든 자식들 부담을 주면 쓰겠어? 뭐 언니가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혀 베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렇지 나는. 내 딸은 안 그래. 유 씨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유 씨가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애아빠랑 나랑 모임이 있는데 엄마가 좀 와서 애들 좀 봐줘. 토요일 오후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씨는 종종 모임이 있는 날이면 손주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사실 다 컸기 때문에 크게 손가는 일은 없고 밥만 제때 차려주면 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자비는 하게 되지만 말이죠.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간단히 집안일도 좀 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 우리 집에 잠깐 들리신대. 사돈이? 왜 너희도 없는데? 내일 모레 여행 가시는데 캐리어 빌려 가신다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자 딸의 말대로 사돈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사돈에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여행 가신다고요?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너무 좋죠. 제가 며느리를 잘 봐서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이렇게 일본 여행을 보내주네요. 아, 저희 딸이요. 네, 지난번에 어버이날에도 애들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요즘 아주 살맛나요. 참 효자들이에요. 그쵸? 사돈의 말에 유 씨가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 유 씨 자신이었기에 사돈네에 주는 용돈도 줘라 말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용돈이 부담스럽다던 딸이
시집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제주도 여행에 일본 여행까지.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도 보통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는 섭섭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한참 앉아서 지난 여행이 어땠다, 이번 여행이 기대된다 하며 자랑을 늘어놓다가 돌아갔습니다. 유 씨는 앞에 앉아서 맞장구 쳐주었더니 사돈이 돌아가고 나서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니 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로 서운해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사돈만큼 안 해주냐 따지는 것도 우습고 옹졸한 듯 했죠. 밤이 깊어지자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거라며? 유 씨가 말하자 딸이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유 씨가 알길 원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 생신이시라. 그래. 잘했다. 좋아하시더라고. 유 씨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딸과 사위는 비밀을 들킨 사람들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왠지 자신이 자식들을 괴롭히는 듯해서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술 마셔서 데려다 주진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아니야, 지금 밖에 비 엄청 와. 택시 타고 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던 유 씨가 거실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옷이 좀 젖어서. 먼저 씻고 내가 같이 내려가서 택시 잡아줄게. 10분만 기다려. 알았어. 엄마는 밑에 내려가서 기다릴게. 비 오는데 나가 있는다고.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러자 딸과 사위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씨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말고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애들 빨래. 오후에 빨아서 건조기를 돌렸던 손주들의 옷을 정리해 두려던 걸 깜빡했습니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김에 옷장에만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옷을 걸고 있는데 씻고 나왔는지 거실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뒤돌아섰는데 사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괜히 우리 어머니 오시라고 한 것 같아. 장모님 안 계실 때 가져가라 그럴걸. 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여행 얘기하셔서 괜히. 그건 그렇네. 왜 하필 오늘 캐리어 가지러 오신다고. 내일부터는 바쁘다 그러시길래. 잘못 생각했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에이, 괜찮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모르시면 모를까. 뻔히 다 아시는데 장모님만 안 보내드리면 좀 그렇잖아. 혼자서 무슨 여행을 해? 됐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용돈이라도 좀 드리는 건? 용돈도 엄마가 필요 없다고 안 받는데 굳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어때? 10만 원이면 애 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난 장모님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 우리 엄만 그런 걸로 서운해 안 하니까 걱정 말어. 딸의 말과는 달리 유 씨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너무 주고 싶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유 씨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딸을 보니 유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해왔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은 안 받아도 마음만은 받은 줄 알았더니 애초에 그럴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유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작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나가 있는다며? 빨래 정리할 게 있어서. 다 씻었어? 유 씨는 둘의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기분은 도통 풀리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유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유 씨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사돈을 만나고부터였으니까 말이죠.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유 씨 본인인데 사돈에게 돈 쓰는 딸 부부에게 섭섭했다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했죠. 돈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스스로 납득은 했지만 그 뒤부터는 딸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아도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했었는데 딸의 전화번호에 손이 잘 가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도 병문안 와서 마실거리와 돈봉투도 주고 갔죠. 병원비에 보태라며 주었는데 감동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기 마련이었지만 잊지 않고 찾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딸과 사위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어? 괜찮어. 별 수술도 아닌데 뭘. 그래도 고생이네. 침대 옆에 자리 잡고 앉아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퇴원하는데 뭐 하러 왔어? 가까운데 뭘. 집과 병원이 가까워 퇴근하는 길에 들렀다는 딸. 김서방도 일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고마워. 아니에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지. 근데 이건 뭐야? 침대 옆에 올려져 있던 봉투를 들어 올리며 딸이 물었습니다. 아까 이모 왔다 갔어.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고 가더라. 딸이 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만 원이네. 참 고맙지. 그렇긴 하네. 저희는 빈손이라서 죄송하네요.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뭘. 딸과 사위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음료수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 뭘 사와? 그럼 제가. 사위가 주섬주섬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언뜻 보니 지갑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딸이 그 손을 후다닥 잡아 다시 뒷주머니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주 몸짓에 다급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돈을 주려던 사위를 딸이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유 씨는 어쩐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유 씨는 자식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남은 부모에게 돈 한 푼 주는 걸 저렇게 아까워하는지. 사람이 아프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 오늘따라 유 씨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어서 가봐. 저녁도 안 먹었을 거 아냐. 알겠어. 시간이 늦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씨의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서둘러 돌아가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유 씨도 어서 가라며 손을 흔들고 얼른 딸과 사위를 등지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럼 장모님 쉬세요. 좀 전에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도 질끈 감아버렸죠. 그동안엔 돈이든 선물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유 씨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쩜 부모 입원한 병원에 오면서도 그 흔한 음료수 상자 하나도 안 들고 맨몸만 덜렁 오는지.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필 병원에 누워있으니 더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누워서 한참을 한숨을 쉬고 있다가 유 씨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지 않고 안 주고 안 받는 게 당연해지면 이런 것도 서운해질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 다짐은 유 씨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늘상 부모에게 받는 것이 익숙했던 딸은 그런 유 씨의 변화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된다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직접 사라고 30만 원씩 용돈을 줬었는데 이번 생일엔 유 씨도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로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내 생일이었잖아. 알지? 알아. 그래서 메시지 보냈잖아. 그러자 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 좀 엄마한테 서운한데. 뭐가? 아니, 내 생일인데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선물도 안 줘? 혹시 우리가 이제 엄마 용돈 안 드린다 그래서 그래? 우리 힘들다고 이제 용돈 주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는지 유 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주저리 말하는 딸. 아무리 그래도 생일의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준다고 꼭 복수하듯이 이렇게 나도 안 주는 거 보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네. 나는 어제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보내주더라? 유 씨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엄마 혹시 병원에서 용돈 안 줘서 그래? 맞구나. 안 그래도 김서방이 말하더라고.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가서 좀 그렇다고. 근데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엄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지. 엄마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달엔 좀 빠듯해서 그랬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줘? 딸에게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했던 것이 무색했습니다. 딸은 유 씨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 유 씨를 나무랄 생각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용돈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도 말 좀 하자. 나중에 너 늙어서 애들이 네 생일에나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 지갑을 열면서 망설인다면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어.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이해했어. 맞아.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근데 말이야, 수정아. 너는 시부모 효도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나 했니? 거봐. 병원에서 돈 안 준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 거 맞잖아.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그래.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잖니. 그리고 병원에서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정말 병원비에 쓸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너는 얼마나 엄마한테 정이 없었으면 입원한 부모한테 용돈 주려는 남편을 그렇게 말려가면서 아까워하니. 그리고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속 좁다 그래, 엄마. 내리사랑이라는 말 몰라? 남들은 자식들에게 못 퍼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부모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자식이 안 해준다고 해서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서운하다 그러고 서운하긴 내가 서운하다. 그래? 그럼 너도 자식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각오 돼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깟 용돈 10만 원, 2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이랑 등지기라도 하게?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엄마도 용돈 주면 되지? 금액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주면 돼. 그러면 이러지 않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깟 용돈. 자식이 힘들다는데 달라는 부모가 어딨니? 그래도 생각해보니깐 그런 것 같아. 적어도 힘들지 않다면 내 자식이 부모 용돈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해. 이게 서로 등지자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렇게 키운 엄마 잘못이겠지.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을 끊자는 게 아니라 서로 서운할 일 없이 이제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주는 사람은 똑같이 못 돌려받는다고 서운할 일도 없고 받는 사람도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니? 나는 그게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다는 소리로밖엔 안 들려. 누군가는 딸처럼 유 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유 씨는 뱉은 말들을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았지만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 자식이 끊으면 끊어지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좋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와 늘 서운함을 느끼는 아슬아슬한 관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전화해서 따지는 딸을 보니 갈 길은 멀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잡고 다시 출발하는 게 앞으로 남은 나날들을 위해서 좋을 듯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어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깐 지금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고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다 똑똑한 애들이었으니까.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제사상에 혼자 앉아 있어서. 쓸쓸히 홀로 남겨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정명주 씨입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없는 형편의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아들, 딸들 모두 50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손석환, 둘째는 딸 손경민, 막내 아들은 손석천입니다. 정 씨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빈자리도 메꿀 수 있고 자식들 모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만 성공한다면 말이죠. 셋 모두를 다 공부시킬 형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남만 잘 된다면 그 밑으로는 장남이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첫째 아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정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말이죠. 엄마, 나는 여잔데 왜 맨날 오빠가 입던 옷만 입어야 해? 어느 날 어린 딸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형제끼리 옷을 물려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기 때문에 정 씨의 딸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분홍색이 좋단 말이야. 파랑색도 예뻐. 경민이 네가 동생이잖아. 오빠 거 물려 입는 거지. 깨끗하게 입어서 그 다음엔 동생한테 또 물려주고. 싫은데. 정 씨도 딸에게는 예쁜 분홍색 스커트를 입히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세 자식을 키우며 원하는 것 다 해줘가며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 씨의 마음을 어린 딸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의 반면에 정 씨는 첫째 아들인 석환에게는 능력이 닿는 한은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었습니다. 네 오빠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너희들도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석환이한테 양보해야 해. 알겠지? 정 씨가 늘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첫째만 누리는 것들에 대해 둘째와 셋째는 불만이 많았지만 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어머니인 정 씨가 하는 말에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어릴 땐 공부를 곧잘 했지만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모두를 풍족하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민아, 오늘도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와. 알겠지? 나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는 나중에 하고. 엄마 도와야지. 둘째와 셋째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시장으로 와서 정 씨를 도와야 했습니다. 오빠는? 너희 오빠는 공부해야지. 물론 장남은 제외였습니다. 이렇게 정 씨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도 장남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정 씨의 바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어야 했죠. 교통비나 최소한의 용돈 빼고는 전부 장남의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딸은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 며칠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정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라서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장남의 성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막내도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길은 첫째가 잘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해? 어느 날 20대의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돈도 모아서 독립도 하고 싶고,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정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다 공부하면 돈은 누가 버니? 우선 너희 오빠가 잘 돼야 너도 공부를 하든 시집을 가든 할 거 아니니?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오빠가 잘 돼야 그 밑으로 줄줄이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정 씨가 스스로에게도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정 씨였기 때문에 다른 길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다른 형제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형님의 들러리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 인생 잘 살게 하려고 엄마도 여태 뼈 빠지게 일했고 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냐. 나중에 이렇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형님이 저희 다 데리고 산대요? 그런 것도 다 형이 잘 되면 뭐가 문제겠니? 아니, 엄마. 오빠가 잘 된다고 백만장자 돼? 그리고 된다 한들 오빠도 결혼하면 가정이 생길 텐데. 우리들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당연하지. 네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인데 아빠 대신이야. 정 씨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 씨를 보며 큰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집 일으켜 세울게요. 엄마랑 동생들 고생한 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 씨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역시 생각이 깊은 첫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남 손석화는 교수가 되었고 부잣집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습니다. 정 씨의 그리고 집안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정신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만 잘 살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 중 둘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장남만 잘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도와줘. 오늘도 정 씨는 식당을 하는 딸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딸과 사위 둘이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면 되지. 80이나 먹고는 딸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정 씨.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의 몸이 힘든 것보다는 딸이 힘들어하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석천이도 요즘 힘들대. 옳게 혼자 일하니까. 막내 아들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어쩐다니.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그렇게 장사가 안 돼? 안 되지, 불경기인데. 대출도 갚아야 하고. 미치겠다. 또 지수 대학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취직도 아직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 손녀딸이 취직이 안 된다는 말에 정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손녀딸이 일을 시작해야 정 씨의 딸이 조금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정 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정 씨도 썩 나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딸이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있던 땅 있잖아. 엄마가 오빠 명의로 준 거. 그거 좀 팔자고 해봐. 남편이 떠날 때 유일하게 남기고 간 재산이 고향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근엔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설 만큼 발전이 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 땅은 진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건 한번 말은 해보마. 나중에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어. 그런데 나눠주려면 진작에 나눠줬어야지. 자기 혼자 갖고 입 닦을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정 씨의 말에 딸이 답답해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오빠를 몰라?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쓰는 줄 알아? 그랬으면 우리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마다 왜 외면했겠어? 그 땅만 팔아서 나눠줬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 아니, 오빠 뒷바라지만 안 했어도 우리도 이렇게는 안 살아. 딸은 흐느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나머지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장남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가족들을 결코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큰아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엄마가 석환이한테 지수 취직 좀 시켜주라고 말해볼까? 오빠한테? 새언니 회사에 말이야? 그래, 정 씨의 첫째 며느리는 세무사였고 사무실에 여직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보아서 작은 자리라도 한 자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콧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거 해줄 위인이야? 괜히 말 꺼내서 싫은 소리 듣지 마. 엄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구나. 정 씨의 평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첫째 아들과 나머지 자식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째와 셋째가 힘들 때 장남에게 몇 번 손을 내밀어 봤지만 그 손을 마주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와 셋째가 결혼할 때, 직장에서 잘려서 힘들었을 때,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월세로 이사 갔을 때, 아이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을 때,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남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거절당한 둘째와 셋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에서 정 씨가 형제간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한번 틀어진 사이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도 다시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 씨만 초조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정 씨의 말에 따른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정 씨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이세요? 바쁘니? 늘 그렇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정 씨도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도 동생들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거절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수 있잖아. 지수요? 경민이 딸이요? 그래, 지수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에 못 들어갔다네.
네. 그래서요? 호연이 엄마네 회사에 좀 넣어줄 수 없나 해서 전화해봤지. 며느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묻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지수가 어느 학교 나왔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다고 말하자 아들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정 씨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지수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어. 그런데 왜 전문대를 갖고 취직은 왜 못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이 어렵다잖냐. 그래서 그렇지. 애가 똑 부러지니까 작은 자리라도 하나 못 주니. 어머니, 요즘 취업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아무나 못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카라고 어떻게 그냥 뽑아요? 세무사 사무소니까 세무사 자격증 따오면 뽑아준다고 하세요. 세무사를 어떻게 갑자기?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면 취업 못하는 거지. 그래도 경민이 딸이잖니. 네 조카고. 너 공부할 때 경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겨워 죽겠네. 언제까지 그거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자꾸 이런 말 하실 거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 씨는 딸에게는 오빠가 이랬다 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상처를 받았는데 딸도 상처받을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딸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지수 취직 얘기해봤지? 그게 말이다. 알아. 당연히 싫다고 했겠지. 기대도 안 했어. 언제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쓴 적 있어? 엄마도 이제 그만해. 뭐하러 자존심 상하고 기분만 나쁠 거를 왜 자꾸 해. 엄마는 벨도 없어? 그래도 형제간에 돕고 살아야 하잖냐.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장남 타령이 하고 싶어? 우리 돕고 싶으면 그냥 땅 팔아서 돈으로 달라 그래. 그러면 연락하고 지낼 일도 없다고. 너까지 왜 그러니? 그래도 네 오빠인데. 어휴 답답해 정말. 딸은 장남 석환의 이름만 나오면 치를 떨었습니다. 어쩌다 남매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서로를 위해주는 우애 깊은 삼남매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건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동해로 휴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바닷가에 함께 가자는 아들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늘상 챙겨주는 막내 아들이 참 고마웠죠. 그래? 좋지. 그런데 마냥 좋다고 고개만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사포가 얹어진 듯 까끌거리며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민이도 같이 가는 거지? 네. 누나네 식구들 다 같이 가죠. 그럼 석환이한테도 엄마가 전화해 볼까? 둘째와 셋째는 가족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늘상 장남은 빠져 있었죠. 정 씨의 욕심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새남매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엄마 좀. 형님한테는 왜 연락을 해요? 하지만 역시나 막내 아들은 질색을 했죠.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서로 오해도 풀고. 도대체 무슨 오해요? 형님도 저도 서로 간에 오해가 전혀 없는데. 형만 빼놓고 우리끼리 가면 미안하잖냐. 그러자 막내 아들도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요, 그니까. 우리 아니어도 형님은 해외여행도 가고 잘 지내요. 엄마 동남아라도 한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형님은 밥 먹듯이 여행 가요.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형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형님한테 연락하면 저희는 안 가요. 왜 그래, 형제끼리. 형제요. 형님은 저희를 동생이라고 생각이나 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형님을 챙겨야 하는데요? 정작 형님은 동생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틀어진 사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를 가도 장남과는 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본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의 전화를 한 통 받고 이제 앞으로도 영영 다 함께 모일 일은 없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석환아. 무슨 일이니? 정 씨는 무척이나 반갑게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전화로 할게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무슨 일 있니? 정 씨가 큰아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환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 올해 말에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미국에? 좋겠네. 여행을 가는 줄로만 알았던 정 씨가 밝게 말하자 아들이 정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다 같이 이민 가요. 뭐? 이민?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애들 유학 보내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럼 갔다가 언제 오니? 그러자 들리는 아들의 대답에 정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잘 모르겠네요.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돌아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식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경민이는? 석천이는? 걔들이 왜요? 우리는 너만 보고 너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석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 한 번에 아들의 심정이 읽혔습니다. 또 그 얘기세요. 언제 벌어서 다 저주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동생들한테 희생하라고 했어요? 너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 네 동생들한테 내가 경민이랑 석천이 대학교도 못 보내고 너만 공부시켰어. 우리 셋이 번 돈으로 오로지 너만 잘 되게 하려고 다 바쳤어. 그런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게 어머니는 왜 저만 공부시키셨어요? 제가 걔네들 아버지예요? 어떻게 평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우리도 네 가족이잖니. 아니, 엄마는 상관없어. 그런데 경민이랑 석천이는 네가 챙겨야지. 어머니도 어머니 자식이 우선이었죠. 저도 부모 형제보다는 제 와이프, 제 자식이 먼저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거예요. 원래 애엄마랑 애들만 보내려다가 어머니랑 동생들 저만 바라보는 게 진절머리 나서 떠난다고요. 뭐? 정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있죠. 그건 작년에 팔았어요. 그거 기다리실까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저 때문에 희생한다는 생각 말고 어머니도 경민이 석천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좀 책임지라고 하세요.
저도 개들 못지않게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무탈하시고 건강하세요. 꼭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말은 남기고는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10분 전 휴대폰에 뜬 손석환이라는 이름 석자에 설레었던 정 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절망만을 뜻하는 단어 같았습니다. 장남만 잘 되면 그러면 삼남매의 인생은 자신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그래서 장남은 승승장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정말 자신과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잘하던 공부도 포기해야 했고 젊어서 번 돈은 모두 큰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돈 한 푼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아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했던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인 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자신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큰아들. 아니, 큰아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고 정 씨를 위해 나머지 자식들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죠. 며칠 뒤 정 씨는 딸과 막내 아들에게 큰아들의 이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민? 참. 거봐. 우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빠는. 정 씨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러면 그 땅은? 그 땅은 주고 간대? 정 씨는 괴롭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팔았단다. 뭐? 팔았다고? 그런데 왜 말도 안 했어? 거봐, 엄마. 그거 전부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잖아.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 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인생에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마저 짓밟힌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큰아들이 아닌 정 씨에게 돌려졌죠. 엄마, 이건 다 엄마 책임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님이 우리를 위할 사람이 아니라고. 도울 거면 진작에 도왔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정 씨에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겨줄 재산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빈털털이 된 건 다 엄마 책임이라고요. 왜 형님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늘 형님만 사랑하셨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는 다 너희 모두 잘 되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희 모두 똑같이 사랑했어. 너희 형도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는 끝까지 오빠밖에 모르네,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 어느 부모가 희생하라고 가르쳐. 그리고 오빠 잘 되고 나서도 우리 도움 한 번 못 받았을 때 그때라도 멈췄어야지. 아니야, 경민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이제는 다 상관없어졌어. 이제 다 늙어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게, 엄마.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돼버린 걸. 우리 인생이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런데 엄마 더 늙어서는 우리한테 기대지 마. 그 잘난 오빠한테 엄마 책임지라 그래. 우리는 책임 못 졌어도 그렇게 평생 오빠만을 사랑해온 엄마는 책임지겠지. 그게 최소한의 인간 도리잖아. 안 그래? 경민아, 왜 그러니? 왜 그런 말을 해? 누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바보라서 참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엄마 원망하는 마음도, 형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견딘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형님을 감쌀 생각뿐이죠. 누나, 가자. 석천의 말에 경민이 자리에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형님 미국 가기 전에 꼭 엄마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경민아, 석천아, 정 씨는 떠나는 아들, 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두 남매는 정 씨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정 씨.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란했던 지난날의 새 남매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던 젊은 날의 정 씨.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아이들. 그 시간들이 꼭 꿈을 꾼 듯 아스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울고 있는 초라한 노인네 한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정 씨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운도 없어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음식 몇 가지만 상 위에 초라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삿날 오지 않고 돈봉투만 보낸 지 10년은 넘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고, 원래라면 둘째와 셋째는 낮부터 와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북적거렸을 집안. 오늘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상 앞에 앉아서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정 씨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깐 지금 나는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따라 무척 낯설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고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똑똑한 애들이었으니까요.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제사상에 혼자 앉아 있어서. 그리고 정 씨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장례에 버려진 무덤 같은 것들이 상상이 되었죠. 글쎄, 혹시나 둘째나 셋째가 마음이 약해져 찾아올 일이 있을지. 하지만 정 씨는 그런 것들은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생들에게 늙은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 씨가 눈 감는 그날까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톨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정 씨는 홀로 남겨져 외롭게 사는 인생이 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괴로울 것임은 뻔했습니다. 그것이 정 씨가 받는 가장 큰 벌이 될 테죠. 정 씨는 남편에게 따라준 술잔을 홀로 비우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